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양평이동 주민이자 사회적 경제 과. 이게 녹화하니까 이게 달라지네. 아까 녹화 안 했죠? 이게 편집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양평이동 주민이자 영등포구청에서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허대길입니다. 물레동 주민이자 사회적 협동조합 영등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사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채유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영등포구 근현대사를 통해서 영등포구가 갖고 있는 지리적인, 역사적인 장점을 알아보고 현재 사회적 경제 분야하고 어떤 접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네. 하시죠. 네, 계속 얘기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영등포구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임채유 이사님께서는 영등포를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예, 그러네요. 혹시 임채 이사님께서는 영등포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영등포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등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영등포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영등포역에서 저는 시작됐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영등포역이 가장 먼저 떠오르신다 하셨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영등포 지역은 실제로 구한 말까지 버려진 지역이었습니다. 버려졌다고 해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 이런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땅 지대가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비가 오면 양평동 일대도 물에 잠긴다라는 뉴스도 많이 좀 접해졌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동하는데 바로 이 영등포역을 반드시 지나서 가는 길이 놓여 있는데 구한말 전까지는 영등포를 지나지 않고 영등포 밑에 있는 동작구라던가 또는 영등포 위에 있는 김포 지역을 우회해서 사람들이 인천까지 왕복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차라던가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곳이었죠. 1899년에 영등포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그러니까 경성이죠. 경성에서 인천까지 1899년에 열차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열차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지하철 1호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경인선. 네, 맞습니다. 경인선이었고요. 1904년에 경성에서 부산까지 열차가 놓여지게 됩니다. 그 이름은 경부선이죠. 네, 맞습니다. 경인선과 경부선은 경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인천, 남쪽으로는 부산까지 열차가 놓여지는데 그 두 노선이 유일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딜까요? 영등포역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유일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영등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성에서 멀지는 않지만 영등포역에서 이제 분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차가 놓인다라는 거는 바로 물건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고, 물건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는 바로 그 열차역 주변에 아주 큰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904년에 경부선 열차가 부설이 되어지는데 1904년 그 즈음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러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러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빠르게 물자를 수송해야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 침략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땅에 한반도에 열차를 부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큰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의 열차 이 활용하고 다르게 군수물자 같은 거를 나르기 위한 어찌 보면 이제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수탈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좀 생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철도역에 철도를 수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철도를 빼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빗선이라고 합니다. 아마 1970년대까지 이 영등포역에 철도 인입선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있던 자리가 어디냐면은 그 영등포 청가물시장 앞쪽에 있는 그 길이 철도 인입선이 있었던 자리였고요. 그 철도 이빗선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공작소 영등포 공장이라는 철도를 수리하거나 그러니까 화차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의 당산동의 그 빅마켓 주변에는 조선피역 주식회사라는 큰 공장이 있었습니다. 방림방적 방직회사도 방직 공장도 있었고요. 지금은 도시재생 관련돼서 많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선제분도 바로 그 철도 인입선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대선제분의 모태는 일청제문이라는 제분회사였습니다. 또 이제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공장들을 얘기하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 또 기억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두 개의 공장. 네, 어떤 공장? 오비 맥주 공장도 그렇고 조선 맥주도 그렇고 영등포 공원 일대에 있는 맥주 회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맥주를 많이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었죠. 조선시대는. 그런데 1936년 그쯤에 맥주 공장이 두 개가 크게 들었습니다. 조선 맥주와 그리고 소화기름 맥주 두 개 회사가 만들어지는데, 소화기름 맥주가 바로 지금의 영등포역 뒤에 영등포 공원이 있죠. 그 부지가 바로 소화기름 맥주 자리였습니다. 아직 영등포 공원 한가운데 맥주를 담글 때 쓰는 당근솥이라는 게 거기 아직도 있죠.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의 아이들이 마을 탐방을 할 때 그곳에 꼭 들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화기름 맥주가 해방 이후에는 오비 맥주로 바뀌게 되죠.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에는 그 대일본 맥주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는 크라운 맥주로 이름을 바뀌게 되고, 크라운 맥주가 이전하면서 지금의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이렇듯이 공장들이 대규모적으로 들어섰는데, 사실적으로 1930년대 중반에 맥주 회사가 두 개의 커다란 공장이 진출했던 거는 1930년대에 일본이 세운 괴뢰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주국입니다. 그래서 만주국에 대규모 군인들이 진출하면서 이런 소비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지고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공장 근로자들이 마실 수 있는 술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1930년대에 경제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산미증식 계획이라고 해서 쌀을 수탈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영등포역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기반시설과 제조시설에 관련된 공장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영등포의 모습을 갖춘 게 바로 1930년대에 대규모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더 들어오면서 아마 영등포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공장들이 들어섰다고 한다는 얘기는 곧 근데 공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네. 근로자죠. 공장 근로자들도 함께 했다는 건데, 그분들의 혹시 살아가는 그 주택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볼 법한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이게 아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제 침략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땅을 빼앗긴 조선의 농민들이 경성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당시에도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 사람들이 살던 곳에 경성이라는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사대문 밖에 있는 용산이라던가 청량리 지역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고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구 물레동 하면은 뭐 500채 마을, 200채 마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아직도 식당도 있는 것 같은데 500채 식당. 네, 500채 식당이 있죠. 네, 그 사장님 아마 지역에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으신 분일 거고요. 그래서 영단주택이라는 사업을 일제 침략기 시대에 진행이 됩니다. 근로자가 묵을 수 있는 숙소들을 집단적으로 만드는 거죠. 유일하게 서울 지역에 그 영단주택의 단지의 집들의 모형을 갖고 있는 바로 물레동 4가가 유일하게 나눠져 있고요. 큰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500채가 있다고 그래서 500채 마을,
또 이제 크라운 맥주 주변에는 그러니까 200채를 지었다고 해서 200채 마을. 이러한 이제 일제시대에 지어진 공장들과 집들의 터들이 해방 이후에 조선인들이 아마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산기업,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이 영등포가 그대로 공업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많은 공장들이 불이 탔습니다. 실제로 뭐 영등포구에는 당시는 한 230여 개, 220에서 30여 개 공장들이 있었는데 단 10개 공장만이 피해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200개가 넘는 공장, 거의 90% 넘게, 95% 가까이 공장들이 다 피해를 받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공장들만 피해가 아니라 공장들 주변에 있는 집들도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불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당산동 지역에는 불탄집이라는 터도 바로 그때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대규모 공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주둔할 수 있는 주둔기지 이런 걸로 많이 사용됐던 곳이 바로 영등포였습니다. 네.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들어봐도 어찌 보면 이제 최근에 근현대사 속에서 영등포가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다는 거는 정말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장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래도 아무래도 폐수라든가 아니면 공장 매연 이런 이제 각종 환경 문제들도 이런 집적됨으로 인해서 생길 법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지리적인 개념으로 지금의 영등포보다 훨씬 넓은 영등포였죠. 그러니까 한강 이남 지역이 전부 다 영등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영등포 인구가 지금의 중구에 약 20만 명의 인구가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의 영등포는 1960년에 약 16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영등포라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도시 빈민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도 있었겠죠. 지금은 그 신도림역 앞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안양처럼 끼고 흐르고 있죠. 그 앞에 1980년대까지 어떤 공장이 있었냐면 타이어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의 타이어 냄새라던가 폐수 문제, 환경 문제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이렇지만 1980년대까지 그런 공장이 영등포에 있었다면은 참 큰 환경 오염이 있었겠죠.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또 영등포 하면 생각나는 게 1970년대에 여의도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여의도를 개발하기 위해서 골재가 부족하니까 밤섬을 폭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50여 명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의도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여의도 밤섬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의도 밤섬에 토사들이 쌓이게 되면서 거기가 철새들이 쉬어가는 섬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 의해서 폭파되고 없어진 섬이 자연에 의해서 복원되고 인간이 다시 보호해야 할 람사르 습지로 선정이 되어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의도 색강 문제도였죠. 여의도 색강에서도 지금 천연기념물 종이 보호되면서 그곳에는 가로등도 아주 밝게 설치하지 않고 그러한 이제 보호해야 할 그 곤충이라던가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영등포구에서 아주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서도 아주 크게 우리가 영등포구가 많이 또 바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